안녕하세요. 데이터 에듀의 윤종식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생성형 AI, 특히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예비 사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원래 제 소개는 보통 이제 주최 측에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다 이제 해야지 되니까, 일단 저는 이제 데이터 에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식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와 AI와 관련한 다양한 출판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특히 저기 ADSP라든지 ADP 이쪽 부분의 어떤 자격증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설팅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AI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대기업 내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갖고 있는 가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컨설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I, 특히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AI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내부에 좀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좀 하고 있고, 또 특히 중소기업들, 부산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먼저 이제 AI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술이잖아요. 이제 챗GPT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전체적인 AI에 대한 역사, 이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바로 그냥 챗GPT는 이거고요, 여기서 타이핑을 이렇게 해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이 챗GPT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챗봇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냐 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배경이 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AI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AI들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들, 논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챗GPT를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챗GPT를 거의 다 사용을 한번 해보셨죠? 예. 챗GPT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 상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챗GPT를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실습으로 사실은 이제 일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실습실을 좀 이렇게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명함 만드는 거라든지 또 보고서를 좀 만드는 그런 거, 또 엑셀 데이터들을 연동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엑셀 데이터들을 만드는 방법,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실습들을 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서 챗GPT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그 AI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시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그림은 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AI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전체 히스토리도를 본 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기 시간대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1940년부터 지금 쭉 진행을 하죠. 1940년부터 2020년대까지 이 뭐 한 90년, 뭐 80년 이 정도의 시간들이 AI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발전해 나왔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40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식민지 일제 치하에서 식민 생활을 했었죠. 그때 이미 이 AI라는 어떤 기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너레이티브 AI, 챗GPT까지 뭐 이렇게 발전을 해 오고 있고요. 요걸 조금씩 끊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큰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터넷 붐도 있고 빅데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증강현실, 머신러닝, AI,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AI가 흘러가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 시대마다 화두로 이야기를 했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1940년대에서 AI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AI가 발전을 한 건 2010년 이후부터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알파고. 사실은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에 대한 것들은 그냥 뭐 소설책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시대별로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나라고 크게 이렇게 보면 보통 한 1차 붐, 2차 붐, 3차 붐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개념이 나와서 5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이 AI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붐이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사그러들어요. 1차 AI 붐이.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도가 되면 다시 2차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사그러들었는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는 이 3차 붐은 1차와 2차 때에 일어났던 파동들의 배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3차 붐은 그 다음에 4차 붐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결돼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2010년도에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AI가 생성형 AI로 발전을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이제 AI의 시작부터 한번 보시죠. AI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사상적으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사이버메틱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 사이버메틱스는 뭐냐면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계가 가지는 지능이 사람이 가지는 지능과 같은 방식으로 지능이 성장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사람이 그 전에 수레를 만들고 뭐 그냥 도구로서 기계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전자적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전자적인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할 때 이 회로의 구조도 이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회로의 구조도는 다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회로, 자그마한 칩셋에 들어가는
설계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구동이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이 들어가는 기계, 이 칩들이 사용되는 도구들이, 전자적인 도구들도 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동이 되고 진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기계도 그러면 앞으로 지능을 가지는 기계가 나온다면 역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지능을 가지겠구나 라는 개념을 잡은 게 바로 사이버메틱스라는 사상,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1940년대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1940년대 이 사이버메틱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AI의 어떤 원조격인 사건이,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는 그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극에 달았을 때, 독일 군들이 막 거의 러시아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군들이 갖고 있는 암호 체계가 엄청 복잡한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연합군들이 이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암호 체계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확률이 몇백억 분의 1이에요. 몇백억 분의 1. 그러니까 이거 그 연합군에서 진짜 수학자들, 그 당대의 수학자들을 이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암호 해독하는 그 군인들처럼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암호 해독을 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암호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기계, 머신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이게 시간 되면 하나씩 찰칵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그 암호 해독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을 가지고 암호를 풀어나가는, 추론을 해나가는 방식의 첫 번째 사례로 이 앨런 튜닝의 이 머신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계가 추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지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때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닝이 애니그마라는 머신을 개발을 하는데, 이 애니그마라는 머신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이념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버메틱스라는 이념을 가지고 기계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기계들을 설계를 하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함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1950년대에 이걸 논문으로 씁니다. 논문으로 써서 이 논문의 이름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논문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부제목이 이런 거예요. 컴퓨터 머신 앤드 인텔리전스, 이런 형태의 부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머신이 컴퓨팅을 하는 그런 지능적인 기계가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 42년도에 이 앨런 튜닝이 처음으로 이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년도가 되면은 실제 이런 그 사람의 뇌를 표현하는 그 철선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의 뇌를 형상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획기적인 그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걸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뉴럴 네트워크. 혹시 뉴럴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942년도에 이미 사람이 생각하듯이 데이터만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실마리를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식이 1차 선형식이다라는 거예요. 1차 선형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AX 플러스 BX는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1차식. 그러니까 X축과 Y축 있으면은 기울기하고 절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런 뉴런이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줘요. 사람의 우리가 신경세포체를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뉴런들을 생성하고 이 X값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 링크라고 표현하는데 그 링크에마다 가중치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뇌가 여러분 어떻게 뉴런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통 보시면 뉴런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측색 돌기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축색 돌기들이 다시 또 뉴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조개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조개가. 이런 링크들이. 그럼 이 링크들이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가늘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세포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이쪽에서 들어가는 값과 이쪽에서 들어가는 값들이 축색 돌기의 굵기 또는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것들을 가중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중치. 첫 번째는 가중치 1, 가중치 2, 가중치 3가 결합돼서 이 옆에 있는 뉴런으로 또 전자적인 자극이 또 들어가고 이걸 결과값 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뇌가 갖고 있는 어떤 신경세포체들의 구성들과 유사한 형태의 이런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딥러닝, 챗봇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GPT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저런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걸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짜리를 만든 게 이 뉴럴 네트워크고 이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들을 다층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는데 1943년에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55년도에 이 다트머스라는 미국의 대학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유명한 컴퓨터 학자, 뇌과학자, 생명공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AI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표현하는 그 AI,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1955년도에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다트머스 회의에서 참석하셨던 여러 이제 우리가 AI 학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맥카시라는 사람 컴퓨터 아이작 혹시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 사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작, 아이닥 이런 거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존 맥카시라는 사람, 뉴엘이라는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AI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여기에서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1955년도에 이 다트머스 회의에 가서 AI가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건 AI가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일단 기능적인 AI냐 아니면 전체적인 AI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AI는 그 여러분들이 만화 같은 거 보면 로봇가 집 청소도 하고 뭐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만화들 많았잖아요. 뭐 우리 어릴 때 봤던 그런 만화들의 주인공이 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AI의 사상을 갖고 있는 만화들이에요. 아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 자체가 막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뭐 하잖아요. 그런 사상이 다 이 존 메카시하고 이 민스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만들어낸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50년대에 이 AI라는 사상이 처음으로 이렇게 막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AI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을 하고 전부 다 AI에 몰두를 해요. 그런데 이 1968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국방부 뭐 이런 데에서.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 1969년도에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민스키라는 분, 이 사람이 자기가 AI의 시대를 열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해놓고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밝혀내요. 그러면서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는 안 된다. AI는 죽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뉴럴 네트워크는 선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X축, 뭐 X1축, X2축, 뭐 이걸 Y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X1과 X2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AND 문제, OR 문제 이런 것들 있죠. AND. AND는 어떻게 문제를 풀죠? X1 값, X2 값이 0, 0이면 0이고 0, 1이면 0이고 1, 1만 1인 경우가 우리가 AND 회로잖아요. OR 회로는 어떻게 되죠? OR 회로는 하나라도 0이 아니다.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되는 거. 이게 OR 회로죠. 그런 문제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걸 다 풀 수 있어요. 데이터만 밀어 넣어주면 스스로 이 분리식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까만 점 1이라고 생각을 하면 OR 문제는 하나라도 1이면 1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고 AND 문제는 모두가 1이어야지 까만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면 이 까만 점과 하얀 점을 구분하는 이 선형식, 이 선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찾아냅니다. 데이터들을 넣으면 선형식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찾아내요. 그런데 익스클루시브 OR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선 하나를 그어서 까만 점과 하얀 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진짜 선 하나로 까만 점과 하얀 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선을 아무리 잘라도 이 점과 이 점을 구분하는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돼요. 두 개가.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선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이 있으면 이 안쪽은 까만 점, 이 바깥쪽은 하얀 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튼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이 선형적인 문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내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내는데, 수학적으로 너무 증명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논문이 딱 나옴과 동시에 AI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AI의 1차 붐, 2차 붐 이렇게 표현할 때 1차 붐으로 팍 꺼지는 게 불과 AI가 50년대 처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5년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AI의 1차 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이 거의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선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럼 선이 2개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까 보셨던 그런 히든 레이어가, 여기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가 이제 직선이 되는 거니까 요 직선을 2개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또 직선을 3개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가져가느냐, 직선을 몇 개를 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문제까지 이 뉴럴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사실은 이제 AI라는 게 거의 이제 막 60년대 아까 말에 민스키가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던 AI를 다시 80년대에 이걸 다층 퍼셉트론으로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하면서 다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사람 얼굴들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웃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한 이 다층 퍼셉트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글자를 써놓은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문제. 근데 그림만 이렇게 던져주면 이 그림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문자를 인식하는, 사람의 수기로 쓴 걸 인식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부터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런 문제들을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층이 데이터들이 강아지 사진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각각의 구분을 해서 넣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분하는 형태의 모델까지를 이 층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와 노드들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층이 하나, 둘, 셋인데 막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가중치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80년대 후반에 이 AI의 암흑기가 다시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걸 이제 웨이트가 점점 사라진다. 웨이트 디나이닝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AI의 시대가 점점 죽어가는 2차 AI 사막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90년대에 문제를 이제 다시 또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힌턴이라는 분들. 지금 우리들이 지금 거의 그 AI의 제일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 힌턴 교수, 이런 뉴욕대의 힌턴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암흑기들을 헤쳐나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딥러닝의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딥러닝의 개념은 그러면 언제 왔느냐? 90년대에 이미 다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에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는 이 딥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 우리가 이제 요즘 뭐 AI 모델 개발하려면 그 GPU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데이터의 문제, GPU의 문제, 컴퓨터 파워의 문제 이런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알파고가 2017년도에 이세돌을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알파고의 AI 모델이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학습과 딥러닝이라는 두 가지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 진화하는 그런 형태의 AI를 개발을 하게 됐고, 알파고가 알파스타로 발전한 것도 아시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도 알파고에다가 학습을 시켰더니 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타크래프트 선수들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여기도 이제 하고 이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생성형 AI, 뭐 오픈 AI,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챗GPT 3.0이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생성형 AI라고 이야기하는 챗GPT가 2022년도에 처음 거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3.5, 올해 초에 4.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11월 달 되면은 5.0이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이 성장하는 속도가 2000년도 이후로 AI의 성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17년, 18년도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STT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뭐 그런 음성인식이나 이런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막 이렇게 자막으로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STT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막 학습시켜서 2019년도에 만들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비교를 해본 걸로는 이제 구글의 STT나 유튜브의 STT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자막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연구는 이제 안 합니다.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감았다 뜨면 더 좋은 모델들이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창업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의 사업 아이템들은 사실은 최근에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AI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 사업 아이템들을 바꿔 나가셔야지 됩니다. 그 AI의 어떤 역사적인 뭐 그런 그 진화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해서 잠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